3. 잔재물 관리. 핵심 이론 01. 잔재물 성상 파악. 이 파트는 그 잔재물을 처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필요성과 그리고 해당 잔재물이 어떤 종류와 처리 지침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잔재물의 처리의 필요성 내용을 보시면 이 MBT라는 것이 그 생활 폐기물 잔처리 시설이거든요. 이 시설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최종 폐기물의 소각이나 매립 전에 재활용 물질이나 가연성 물질, 생분해 물질 등을 이제 분리 선별해서 부하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과정에서 잔재물이 적게 나와야 최종 처리인 소각이나 또는 매립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최종 처리나 처분할 때 부하를 줄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잔재물이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잔재물 종류에 따른 처리 지침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이제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 이것을 이제 다시 판매하거나 공공 재활용 기반 시설과 연계해서 이제 가공한 후에 유상 판매를 이제 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유기성 폐기물은 대표적으로 이제 음식물류가 포함이 되는데 얘네들은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분해가 되는 원리를 활용을 해서 첫 번째로 이제 생물학적 처리 시설 중에 호기성 분해를 통해 안정화를 시킨다. 안정화라는 거는 물질이 충분히 분해가 돼서 성상이나 양이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지점까지 미생물로 분해를 하는 그런 방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정화 방안이 이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유기성 폐기물을 이제 분해했을 때 특히 혐기성 소화를 거치면 이제 에너지화를 할 수가 있겠죠.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대표적인 에너지가 메테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매립 시설 내에 이제 LFC가 랜드필 가스의 약자입니다. 이게 이제 메테인이겠죠. 이 회수 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이거나 또는 이제 향후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 지자체는 여기서도 이 가스를 회수를 해서 이용하는 방안으로 한다. 그리고 토사류나 혐기성 소화 후 발생한 고액 분리 슬러지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매립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토사류는 바로 매립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혐기성 소화 이후에 발생한 이 고액 분리 슬러지는 충분한 이제 분해 2차 호기성 분해 과정을 통해서 안정화시킨 후에 매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마지막으로 호기성 분해 안정화 후에 남은 그 잔재물의 같은 경우는 이제 회수해서 고형 연료로 만들기도 하고 판매를 하기도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뭐 제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매립도 하고 그래서 각각의 적합한 방식을 활용해서 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죠. 또 문제 보시겠습니다. 잔재물의 종류 가운데 재판매, 공공재활용 기반 시설과 연계해서 가공 후 유상 판매 방안이 필요한 것은 재활용품이 답이고요. 유기성 폐기물은 분해 안정화한 후에 이제 랜드필 가스를 회수한다고 했죠. 토사류는 매립을 기본으로 하고 호기성 분해 안정화 후 잔재물 발생했을 때는 이거는 뭐 다양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핵심 이론 02. 유기성 잔재물 생물학적 처리 계획. 유기성 잔재물은 말 그대로 분해가 됩니다. 분해. 네.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되기 때문에 생물학적 처리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적절하게 분해를 시켜서 안정화를 시켜야 이거를 매립 부지에 매립을 했을 때 땅꺼짐 현상이나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랜드필 가스를 좀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생물학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단계가 중요하겠죠. 관련된 그 내용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생물학적 안정화 방안을 순서대로 첫 번째 호기성 안정화, 두
두 번째 현기성 안정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순서가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부분 호기성 안정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현기성 안정화가 진행이 되죠. 호기성 안정화에서는 메테인 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 회수가 어려워요. 대신에 이 과정이 다 끝나면 그리고 나서 현기성 안정화로 넘어가서 메테인 가스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유기성 잔재물을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매립량의 최소화를 위해 안정화가 필요하고요. 호기성 안정화의 배출 물질은 주로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을 합니다. CO2와 이것도 봤고요. 호기성 안정화를 일명 메탄 발효, 메탄 발효는 현기성 안정화의 또 다른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핵심 이론 03 잔재물 매립지 복토제 활용. 이 파트에서는 이 잔재물을 매립지의 복토제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선 복토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복토는 흙을 덮는 거잖아요. 네, 흙을 매립을 하고서 덮는 과정인데 왜 덮느냐? 이제 침출수 발생을 억제하거나 여러 다양한 병원균 매개체의 서식을 방지하고 악취나 유독가스 배출 방지, 미관상 문제, 화재 예방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후에 흙을 덮습니다. 흙을 덮을 때는 어떤 그 시간의 어떤 그 차이에 따라서 일일 복토, 중간 복토 또는 마지막에 하는 최종 복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일일 복토는 보통 당일날 빠르게 5시간 이내에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폐기물을 이제 내려놓고 비산의 문제나 또는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복토를 하는 기준이고요. 두께는 20cm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중간 복토인데요. 중간 복토는 여기 보면 이제 쓰레기 운반 차량을 위한 도로 지반 제공이나 장기간 방치되는 매립 부분에 빗물 배제를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장기간의 기준이 7일입니다. 7일. 네. 그래서 7일 이상 중단될 때에는 일반적으로 관리법에서는 30cm를 복토를 하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은 그거보다 두껍게 좀 강화해서 50cm 기준으로 흙을 덮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복토는 우선 식물이 살 수 있는 좋은 흙을 가지고 와서 60cm 이상을 복토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단면이 이제 식생층, 배수층, 차단층, 그리고 지지층 이렇게 총 4개의 단면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복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성된 각 단별로 약간 이격을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토를 하고 나서 이게 불균형적으로 침하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격을 어느 정도 두고 1년이 지난 시점 이후에 각 단별 이격 구간에 이제 최종 복토를 하고 매립이 다 끝나고 나서는 상부 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또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께 정도는 좀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잔재물을 복토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이제 복토에 관한 내용과 잔재물을 복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정도로 알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게요. 잔재물을 매립지 복토제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복토는 침출수 발생, 악취, 유독가스 등의 배출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죠. 1일 복토는 5시간 이내, 두께는 20cm라고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법적 기준보다는 강화해서 복토를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1일 복토의 기준은 15cm예요. 근데 이거보다 두껍게 한다라는 내용. 3번 잔재물의 호기성, 현기성, 생분해도를 분석한 후에 복토제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4번 일반적으로 복토는 관리법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행하지 않고요. 강화해서 시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1일 복토의 법적 기준은 15cm지만 20cm로 한다고 했어요. 답은 4번입니다. 4. 고용화 처리 기술 핵심 이론 01 고용화. 고용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얘는 이제 유독성 물질이 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화제를 많이 집어넣어서 딱딱한 고체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안정화와 고용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이 유해 폐기물 취급 개선, 환경 오염 방지, 한마디로 분해가 잘 안 되는 난분해성 유독성 오염 물질을 좀 이렇게 쉽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용화를 하게 되면 이제 함수율이 떨어져서 취급이 쉬워진다라는 이야기와 유해 폐기물 용출 표면적이 축소된다라는 건 이제 유해 폐기물이 밖으로 안 빠져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 pH 조절, 흡착 등으로 유해 물질의 용해도가 감소된다.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주로 벽돌로 많이 씁니다. 벽돌. 네, 이걸 저는 썩 좋아하진 않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문제 보실게요. 예, 고용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죠. 답은 1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이 고용화 방법 및 공정. 고용화는 크게 유기성 공정과 무기성 공정으로 나뉘는데요. 유기성 공정이 좀 가격이 비싸요. 얘네는 이제 특별한 어떤 이걸로밖에 처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만 쓰고요. 유기성 공정에서 사용되는 이제 고화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타르나 에폭시 그리고 뭐 파라핀 이런 것으로 고용화 시킨다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무기성 공정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시멘트예요. 시멘트. 그래서 시멘트로 그냥 돌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멘트 같은 물질을 이용해서 대상체를 고용화 시킨다. 적절한 함수율의 무기성 슬러지 처리에 굉장히 좋고, 그리고 포졸란 같은 물질, 이게 포졸란이 일종의 혼화제입니다. 혼화제.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졸란을 쓰면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이제 그 고용화를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고용화 공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시멘트를 이용한 방법은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전에 뭐 굳이 탈수하지 않아도 쉽게 고용화 시킬 수 있다. 포틀랜드 시멘트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포틀랜드 시멘트가 가장 보편적인 시멘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석회 기초법도 이게 시멘트법만큼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가격이 싸고 얘도 탈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좀 이것도 많이 편하니까 가격도 싸고 많이 사용된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 자가 시멘트법이 나오는데요. 이 자가라는 뜻이 폐기물 자체에 시멘트의 요소가 물질로서 있을 때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낮은 혼합률을 지닌 중금속 폐기물에 적합하다고 했는데 혼합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이제 죄송합니다. 시멘트 양을 이제 폐기물 양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낮다라는 거는 시멘트가 많이 사용되지 않아도 이제 그 고용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폐기물 자체가 고용화되고 아무래도 폐기물 내에 있는 이 시멘트의 요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좀 불필요한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피막 형성법입니다. 얘는 폐기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겉면을 피막으로 이렇게 쌓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소재를 녹여서 코팅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효과가 상당히 좋고 재료도 많이 사용되진 않지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열로써 이걸 녹여서 뒤집어 씌워야 되니까. 그리고 화재 위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 또한 피막용 수지가 굉장히 고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아주 특별한 폐기물을 처리를 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열 가소성 플라스틱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열 가소성이 플라스틱에 열을 가하면 이제 녹잖아요, 액체로. 그 원리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고용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폐기물 자체가 고온이 됐을 때 이제 녹으면 분해되면 이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열을 많이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에너지 요구량이 높고 그 과정에서 이제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다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입니다. 다양한 폐기물에 적용이 가능하다. 주로 중금속 물질 처리에 적합하고 공정위 시험 많이 활용되는 고용화 공정은 무엇이냐? 석회기초법과 시멘트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했고요. 다양한 폐기물 적용 가능한 건 이제 시멘트 기초법이라고 했죠. 답은 3번입니다. 2번 고용화 공정 가운데 열 가소성 플라스틱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출 손실이 거의 없고요. 고화 처리된 폐기물은 회수 후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온에 녹으면 폐기물이 사용할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혼합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얘는 많은 플라스틱이 필요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죠. 5. 소각 핵심 이론 01 소각 처리의 장단점. 여기서는 소각 처리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연소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좀 다루어 봤는데요. 우선 소각 처리의 장점은 폐기물을 굉장히 감량화를 많이 할 수 있다. 90% 정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라는 것은 이제 병원성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멸시킬 수 있죠. 그리고 태우는 과정에서 에너지도 회수가 가능하고 이거 뭐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기술력이 상당히 좋아야 되고 그리고 고가입니다. 고가. 또한 2차 오염물질이 발생이 되고 2차 오염물질 중에 굉장히 유독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독한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처리가 소각 처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슬러지 소각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병원균 사멸, 맞죠? 용적이 90%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설 및 유지 관리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했죠.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이 연소의 조건. 연소의 3요소를 우리는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잘 타려면 연소 온도를 높여야겠죠. 그래서 연소 온도를 높이게 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발열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거나 완전 연소시키거나 또한 이제 과잉 공기비를 좀 적게 할 것. 공기량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연소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우기 전에 연료나 공기를 한번 미리 예열을 해서 공급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연소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 연소 속도를 좀 빨리 하면 또한 온도를 적절하게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문제를 보실게요. 1번 연소 시 연소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공기비는 너무 높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예열하고 완전 연소, 발열량이 높은 연료 다 맞죠? 답은 1번이죠. 2번 연소 시 연소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주로 이제 이 예시가 많이 나와요. 과잉 공기량을 많이 이게 공기비를 높게 한다고 이제 같은 얘기인데요. 과잉 공기량을 많게 하면 온도가 적절하게 되지 않고 저하될 수 있다.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03 연소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건 중에 이제 3T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온도, 시간, 혼합 이거 같이 암기를 해주세요. 1번 소각로에서 연소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건 중 3T time, temperature, turbulence 이렇게 시간, 온도, 혼합 이거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혼합과 충분한 연소 시간 이렇게 되고 산소 공급에 대한 얘기는 없죠. 답은 4번입니다. 2번 소각장에서 폐기물을 연소시킬 때의 조건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3T에 물어보는 거죠. 다 맞는데 체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고 충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사 인하점과 착화점. 인하점과 착화점을 좀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인하점은 자
외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불꽃으로 되었을 때 이제 불이 붙는 그 지점, 온도, 그 최저 온도를 우리가 인하점이라고 하고요. 착화점은 그런 불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에 에너지가 쌓여서 스스로 타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착화점 같은 경우는 분자 구조가 간단할수록 이 온도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화학결합의 활성도가 클수록 착화 온도는 낮아진다. 활성이 잘 된다는 얘기는 분해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같은 얘기죠. 네, 니은이나 디귿. 그래서 화학 반응성이 클수록 외부의 어떤 다른 물질과 반응이 잘 될수록 결합의 고리가 얼마나 잘 깨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분자 구조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결합의 구조는 잘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간단하면 잘 안 깨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기억처럼 착화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 니은 디귿처럼 착화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열량이 클수록 착화 온도가 낮아지고, 이제 공기 중에 산소 농도 및 압력이 높을수록 쉽게 이제 불이 붙겠죠. 그리고 비표 면적이 클수록 또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 보실게요. 1번 분자 구조가 간단할수록 착화 온도는 높아진다고 했죠. 네, 그래서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니죠. 발열량이 높을수록 착화 온도는 낮아진다. 착화 온도가 낮아진다는 게 불이 잘 붙는 거잖아요. 2번도 틀리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착화 온도는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죠. 화학결합의 활성도가 클수록 불이 잘 붙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05, 공기비. 공기비는 대기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폐기물에서도 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기비가 클 경우에 이제 실제 공기량을 더 많이 주는 거잖아요. 공기비가 작은 경우는 이론 공기량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공기량을 더 많이 주면 과다 공기가 들어가서 적절한 온도로 연소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배기가스에 의해서 열이 손실이 나거나 장치가 부식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요. 반대로 공기비가 너무 작으면, 그러니까 이론 공기량이 너무 크고 실제 공기가 적절하게 이제 주입이 안 된 거잖아요. 이럴 때는 연소가 잘 안 됩니다. 불완전 연소. 그래서 이 불완전 연소할 때 이제 일산화탄소가 배출이 많이 되죠. 매연도 나오고. 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럼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쓰레기를 연소시키기 위한 이론 공기량이 10이래요. 10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 1kg 연소할 때 10 큐빅미터만큼의 이제 공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러면 공기비는 이론분의 실제잖아요. 그러면 이론 공기량이 10이 되겠고, 공기비가 1.1이면 실제만 놔두고 넘기면 1.1 곱하기 10 하면 11.0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이라는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2번 공기비가 클 경우 나타나는 현상. 공기비가 크다라는 것은 실제 공기를 이제 너무 많이 줘서 발생하는 문제죠. 네. 그러면 이 중에 공기가 적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공기가 적게 되면 연소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일산화탄소나 매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06, 화격자 연소 방식. 이제 소각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화격자가 가장 보편화된 소각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각시설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방식은 화격자 윗부분에서 폐기물을 공급을 하고요. 공기를 아래에서부터 불어 넣어줘서 이제 그 폐기물을 소각시키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생활 폐기물을 소각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 화격자 스토커 연소 방식은
구조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하고 고장이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태울 수 있어서 보통 쉬지 않고 소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소각과 배출이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뜨거운 열에 쉽게 용해되는 그 물질을 태울 때는 화격자가 막히는 그런 부작용이 생겨서 대상 물질에 어떤 좀 제한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체류 시간이 길고 교반력이 좀 약해서 이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또한 계속 24시간 이제 쉬지 않고 구동을 시키니까 고온이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속으로 된 화격자가 이제 마모나 손실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자, 문제입니다. 도시 폐기물을 소각하는 방식. 체류 시간이 길고 교반력이 약하여 국부가열의 우려가 있는 소각로. 화격자 소각로에 대한 설명이죠. 3번입니다. 2번. 화격자 소각로의 장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쉬지 않고 소각할 수 있다, 배출할 수 있다, 그 정도가 장점이라고 했어요. 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고정상 연소 방식입니다. 얘를 이제 고정상 소각로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각로 안에 그 상단 부분에 폐기물을 쌓아서 연소를 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화격자에서는 이제 적재할 수 없는 온이, 입자상 물질, 이런 것들을 이제 열을 받아 용융시키면서 착화 연소하는 스타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플라스틱 같은 거 태울 때 좀 잘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어떻게 적치하느냐에 따라서 경사시켜서 적치하는 경사 고정 방식과, 그리고 수평으로 고정시키는 수평 고정 상식, 그리고 단을 여러 개를 쌓아서 적치하는 다단로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고 해요. 자,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폐기물을 연소시키기 위한 소각로의 한 형태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것을 이제 소각에 좀 잘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고정상 소각로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1번입니다. 핵심 이론 08 로터리 킬른 방식. 얘는 그 길게 생긴 원통에 쇠로 만들어진 원통을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네, 이렇게 회전을 계속 시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폐기물을 집어넣어서 폐기물이 이렇게 쌓이면 요걸 이제 가열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모든 종류의 폐기물을 이제 소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효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속도도 좀 느리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되게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장점은 다양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처리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때려 넣고 천천히 가열을 하면 모든 폐기물을 다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효율이에요. 효율이 상당히 낮고, 그리고 그 로터리 킬른 내부에 늘어붙는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좀 적합하지 않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입니다. 로터리 킬른 방식의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효율이 낮다고 그랬죠. 효율이 낮아요.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느리고, 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로터리 킬른 방식의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효율이 낮다고 그랬어요. 이거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모든 쓰레기를 이제 전처리 없이 그냥 쉽게 느리지만 낮은 효율로 처리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라고 했죠. 답은 1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구, 유동상 연소 방식. 이 유동 매체를 이용을 해서 폐기물을 이제 태우는 거거든요. 근데 유동 매체가 모래입니다, 모래. 그래서 굉장히 뜨겁게 가열된 모래를 이렇게 공기로 불어 넣어줘서 그것을 이용해서 대상 물질을 태우는, 소각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유동 매체의 조건을 암기를 하기보다는 유동 매체로 모래를 사용하니까 모래가 이런 특성이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활성, 열 충격에 강하고 융점이 높고 녹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부서져서도 안 되고 비중이 작고 무엇보다 가격이 싸야 된다. 그래서 유동상 연소 방식도 장점과 단점이 이제 갈리죠. 그래서 장점은 슬러지를 처리할 때 굉장히 좋고, 유동상으로 연소를 하다 보니까 그 노 안에 온도를 골고루 적절하게 좀 이제 달궈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고장도 잘 안 나고, 이제 그 유동 매체를 달궈서 소각시키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많은 공기량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슬러지가 수분을 많이 좀 포함하고 있을 때는 소각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단점도 있고, 그리고 모래잖아요, 모래. 모래가 아무래도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장치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문제와,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이제 소각할 때에는 악취가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실게요. 1번, 뜨거운 공기를 주입해서 모래를 부상 가열시키고, 모래라는 말이 나오면 네, 유동상이라고 답을 체크해 주세요. 답은 2번입니다. 2번, 유동상 소각로에서 매질이 갖춰야 할 조건. 이거를 모래의 특성과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제가 했죠. 자, 불활성 맞고요. 융점이 낮으면 매질이 그 대상을 태우기 전에 본인이 녹기 때문에 이건 안 되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유동상 소각로의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유동 매체의 열 용량이 커서 전소 및 혼소가 가능하다. 맞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전소라는 것은 완전히 이제 태우는 거고, 혼소는 2종 또는 3종의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어떤 폐기물을 섞어서 분해를 시킬 때, 소각을 시킬 때도 뭐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연소 효율이 높아 미연소 부분의 배출이 적고 2차 연소실이 이제 필요가 없다. 이것도 맞죠. 유동 매체에 손실이 없어 유지관리비가 적게 소요된다. 이 모래가 생각보다 손실이 좀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래를 다시 채워놔야 되니까 관리비가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10. 소각로 연소실 내 연소가스 폐기물의 흐름 형식. 그러니까 이 폐기물이 이동하는 방향과 그리고 연소가스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총 4가지의 형태로 구분이 되거든요. 네, 간단하게 좀 설명만 해드리자면, 우선 교류식은 이 병류식과 향유식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병류식과 향유식이 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병류식은 폐기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그 연소가스도 같이 함께 이동 방향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얘는 폐기물과 가스가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반면에 향유식은 폐기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가스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형태, 언젠가는 만나겠죠. 그럼 만나는 과정에서도 폐기물과 가스의 방향이 서로 엇갈린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향유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교류식은 이제 병류식과 향유식의 중간 단계라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병류가 일어나거나 부분적으로 향유가 일어나는 것을 유도해서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회류식은 이제 스위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스위치를 통해서 향유와 병류 또는 교류의 형태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문제 보실게요. 발열량이 상당히 높은 폐기물의 소각 처리 시 소각로 연소실 내에 연소가스와 폐기물의 흐름 형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병류식이라고 했고요. 핵심 이론 11, 발열량. 첫 번째, 폐기물 발열량 산정 방법. 이 부분은 발열량 산정 방법을 시험 문제에서 직접 물어보거나 또는 이제 고위 발열량, 저위 발열량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산정 방법이 3가지가 있다는 것을 암기를 해주시고, 아래에 나와 있는 고위 발열량과 저위 발열량 식 전체를 통째로 다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1번 쓰레기의 저희 발열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보시면 추정식 단열 열량계에 의한 방법, 원소 분석에 의한 방법 세 가지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죠. 흡착에 의한 방법은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번 듀롱식과 관련이 있는 발열량 분석법은 암기를 하실 때 이 원소 분석 방법이 이제 듀롱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같이 암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중량비로 수소가 15%, 그리고 물이 1%인 연료의 고유 발열량이 고유 발열량 값이 이제 9,5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저희 발열량으로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식을 써보면 우선 저희 발열량은 이제 고유 발열량 값에 빼기 600 가로 열고 W 플러스 9H거든요. 요게 수분으로 인한 그 열이라고, 그러니까 수분으로 뺏어가는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숫자를 넣으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9,500이 들어가고요. 빼기 600 괄호 열고 이제 W 곱하기 9H인데 여기 보면 물은 1%라고 했잖아요. 얘를 숫자로 바꾸면 0.01입니다. 더하기 9 곱하기 H가 15% 0.15가 되겠죠. 그래서 9,500에서 이 값을 뺀 값이 바로 저희 발열량 값이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대략적으로 8,684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4번입니다.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는 식이 아예 주어지죠. 그래서 이 식에 이제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계산하면 11,457 요 값이 나올 겁니다. 5번입니다. 이제 듀롱식을 이용한 고유 발열량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여기 지금 탄소가 30%, 수소가 10%, 산소가 45%, 질소가 5%, 황이 0.5%, 그리고 회분, 이건 재죠, 재. 이게 9.5%라고 해요. 그러면 듀롱식에 의하면 여기서 지금 질소와 회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인자를 집어넣어서 식을 우리가 구성을 해보면 고유 발열량 값은 8,100 탄소 플러스 34,250 괄호 열고 H-8분의 5 괄호 닫고 플러스 2250 황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그대로 이 수치를 넣으시면 돼요. 숫자로 바꿔서 탄소가 30%니까 8100 곱하기 0.3이죠. 플러스 34,250 괄호 열고 수소가 10%였죠. 0.1 빼기 8분의 산소가 지금 45%입니다. 0.45 플러스 2250 곱하기 황이 0.5%니까 앞에 공을 두 개를 붙이면 숫자가 되죠. 그래서 0.005가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계산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100 곱하기 0.3 2430이죠. 더하기 괄호 열고 34,250 곱하기 괄호 열고 0.1 빼기 괄호 열고 0.45 나누기 8 괄호를 두 개를 닫을게요. 그럼 요 값이 나오죠. 네, 더하기 괄호 열고 2250
곱하기 0.005. 그럼 3939라는 값이 나와요. 네, 그러면 3939 가장 근사한 값이 2번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이제 소각로 설계에 관한 계산 문제식인데요. 이제 쓰레기를 소각하는 능력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화격자의 면적 대비 이제 시간당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문제지요. 그리고 연소실 부하율은 소각로의 단위 부피당 시간당 얼마만큼의 그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느냐, 그것을 발열량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하는 문제고요. 연소실에서 열이 얼마큼 발생하는지도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직접 보시겠습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화격자 소각로의 소각 능률이 220kg/m 제곱 1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220kg을 연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각 능률 값이 결국에 화격자의 면적분의 이제 쓰레기량이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우리가 푸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건 쓰레기량이 주어집니다. 8만 kg 하루에 8시간 소각했을 때 이제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랑 자리를 스위치를 하면 되죠. 그럼 면적은 능률분의 쓰레기량 해서 단위가 만약에 틀리면 단위만 환산해서 맞춰주면 되는 문제예요.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 우선 쓰레기량이 8만 kg per day인데 원 데이에 이게 8시간 지금 소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소각 능률에 나온 단위가 1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얘를 아워 단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약분하면 밑에 거 지우겠습니다. 네. 그러면 10,000 kg per 아워가 되겠죠. 분자가. 그리고 분모는 똑같이 220 넣어주시면 돼요. kg per 미터 제곱 아워 하면 kg 아워 없어지고 미터 제곱만 분자로 올라가서 계산이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기로 해보면 10,000 나누기 220 하면 45.45, 그러면 45.5 미터 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이것도 같은 문제죠. 얘도 똑같이 이제 400kg per 미터 제곱 아워, 이게 소각 능력이고요. 그리고 쓰레기량이 이제 15,000 kg per day인데 하루에 8시간씩 하니까 15,000을 이제 8로 나눈 값을 분자 분모에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 식을 외우셔야 돼요. 이제 소각 능률 값은 화격자 면적분의 쓰레기량. 얘를 암기하시면 여러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폐기물 2만 kg per day, 하루에 10시간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10시간 per day 가동을 하고 처리를 했을 때 소각로 내 열 부하가 4만 kcal per 미터 세제곱 아워, 이게 열 부하 값이죠. 그리고 발열량이 이제 500 kcal per kg일 때 소각로 부피, 얘는 소각로의 부피 값이 열 부하분의 폐기물량
곱하기 발열량. 이 식을 암기하시면 푸실 수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이제 얘를 직접 구하라고 하는 문제니까 식을 기준으로 숫자를 한 번씩 다 대입해서 넣으시면 푸실 수 있습니다. 우선 열 부하가 지금 4만 킬로칼로리잖아요. 네. 4만 죄송합니다. kcal per 킬로그램. 죄송합니다. 단위가 미터 세제곱 아워. 이게 열 부하 값이죠. 근데 하루에 10시간을 이제 소각을 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의 양이 지금 데이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아워로 바꾸거나 얘를 데이로 바꾸거나 뭐 이렇게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요 아워를 데이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곱하기 10시간 퍼 데이가 분모가 되겠고요. 분자는 이제 폐기물 양이 2만이잖아요. 2만 킬로그램 퍼 데이. 그 다음에 발열량 값이 500 kcal per 킬로그램 하면 단위가 다 이렇게 약분되고 데이, 아워에서 요것만 남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분자로 올라와서 계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기로 해도 좋은데 그냥 공을 없애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공 하나 없애고 하나 없애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면 2 곱하기 50 나누기 4잖아요. 그럼 이거 100 아닙니까? 100? 100을 4로 나누면 이제 2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네. 4번입니다. 쓰레기 발생량 같은 문제지요. 이것도 좀 복잡하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24,000 kg per day. 그리고 발열량이 500 per kg이고요. 열 부하값이 5만 kcal per 미터 세제곱 곱하기 hour이죠. 여기서 이제 1일 가동시간 12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데이로 바꿔주는 인자 곱해서 나누면 돼요. 그럼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면 24,000 kg per day 곱하기 500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을 자 5만 kcal per 미터 세제곱 hour 곱하기 하루에 12시간 가동한다고 했죠. 12시간 per day 하면 요거 계산기로 이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로 열고 24,000 곱하기 500 가로 닫고 나누기 5만 곱하기 12 하면 20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만 단위가 살아있기 때문에 20 큐빅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5번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나와 있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부피를 알 수 있겠죠. 부피가 얼마인지 1.2 곱하기 2 곱하기 12 계산하시면, 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2 죄송합니다. 1.2 곱하기 2 곱하기 12 하면 28.8이잖아요. 네. 요 값이 우선 첫 번째 나와야겠고, 두 번째는 이제 발열량이 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고, 얘를 이제 10 킬로그램 퍼 아워의 속도로 연소시킨다고 합니다. 연소실의 열 발생률을 이제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식을 보시면 단위 킬로칼로리 퍼 미터 세제곱 곱하기 아워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통해서도 우리가 식을 우선 물론 이 열 발생률을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저위 발열량, 요게 이제 연료 사용량, 그리고 요게 이제 부피, 이렇게 해서 넣으셔도 되는데, 혹시 문제를 풀다가 이 식이 생각이 안 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답에 나와 있는 요 단위를 통해서 유출을 하셔도 가능하다. 아무튼 요거를 암기하셨다는 가정하에 요 값들을 그대로 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부피가 28.8이고요. 그리고 저위 발열량이 10,000이죠. 곱하기 10kg per hour 하면 계산기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10,000 곱하기 10, 요거를 28.8로 나누면 되죠. 그럼 3,472 kcal per cubic hour, 시간당 3,472 킬로칼로리가 발생한다 라는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13, 소각과 열분해.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니까요. 그냥 숙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각은 이제 물질을 이제 태우는 과정이고요. 열분해는 이제 소각보다는 조금 반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열을 이용해서 분해를 하는데 내부 물질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열분해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타르나 뭐 이런 그 오일 성분이나 뭐 차르 이런 그 액체 상태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해설을 보시면 연소는 발열, 열분해는 흡열 반응이다. 그리고 이제 유기물이 연소하면 물과 이산화탄소 생성하지만 열분해는 이제 열에 의해서 고분자 폐기물 및 유기화 물질이 이제 저분자화되면서 그 저분자화된 물질이 이제 얘네들인 거예요. 연료 같은 것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열분해 공정은 전처리, 후처리, 그리고 이후의 오염 관리를 위한 공정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소각에 비해 열분해 공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무산소, 산소가 없는 상태나 산소가 좀 이제 적은 상태, 결핍된 상태를 기준으로 열분해를 진행을 합니다. 이거 맞고요.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연료를 생산할 수 있고요. 네, 산소를 많이 안 쓰니까 녹수 발생량이 없겠죠. 대신에 이제 연료가 발생하긴 하지만 그 양이 일정하진 않습니다. 얼마가 나올지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열분해 생성물의 질과 양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죠.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14, 에너지 회수 설비. 자, 이 파트에서는 과열기가 뭔지, 제열기가 뭔지, 절탄기가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기 예열기가 무엇인지, 또 이것을 어떻게 순서대로 설치를 하느냐,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과열기는 여기 설명을 해설을 보시면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포화증기는 다분히 수분이 함유되어 있다. 얘를 이제 열을 가해서 수분을 제거해서 과열도가 높은 증기를 얻기 위해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공기에 그러니까 포화증기 상태에서 수분이 많이 제거가 되면 건조한 증기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건조한 증기를 사용하면 조금 더 열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열기는 그 터빈에서 그 발생하는 증기를 다시 재가열을 시키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효율을 증대시키거나 터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세 번째 절탄기는 여기 나와 있죠. 석탄을 절약하는 기계 정도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기 예열기도 이제 가스에 남은 열을 이용해서 연소에 사용되는 공기를 미리 예열을 해서 이제 좀 더 쉽게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 예열기 이거 꼭 암기를 하세요. 그럼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번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필요한 폐열의 회수 및 이용 설비가 아닌 것은 과열기,
부패조는 네, 굉장히 뜬금없는 열 교환기, 공기 예열기 다 맞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연소가스의 잉여열을 이용해서 보일러에 주입되는 물을 예열함으로써 보일러 드럼에 발생되는 열 능력을 감소시켜 보일러 효율을 높이는 장치. 이 문제가 자칫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예열하는 장치가 두 개예요. 하나는 절탄기고 하나는 공기 예열기인데 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 절탄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